중국을 폭삭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되기가 어려워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볼 때는 화웨이, 알리바바, BYD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봉쇄와 제재로 어떤 타격을 받고 있나요? 이제 중국에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BYD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술 축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천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약한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화웨이, 알리바바, BYD 이런 데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조하는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EU나 이렇게 물건을 사는 데서 야, 이 제품은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공정 경쟁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100원짜리가 55% 관세를 붙이면 155원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소위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업종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 기업의 마진이라는 게 제조 마진이라는 게 적게는 7% 많으면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만들어서 어디에 뭐 50원에 납품을 하면 어쨌든 7%에서 15%가 이제 제조 이외의 영업이익으로 그 순이익으로 남는 건데 문제는 요 정도는 뭐 환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커버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 60% 이런 거가 돼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도체 과세는 아직 안 했어요. 미국이 안 했는데 그 모리스 장이 그 설립자인데 뭐 미국에 와서 몇천억 불 투자해갖고 뭐 지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관세를 또 매겨? 그러면 안 가고 관세 맞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 보니까 35% 40%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 대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그 제조한 물품들을 어디에 팔아야 되고 미국이 최대 소비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물건을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시장이 갑자기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기술 봉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소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재편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폭삭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어쨌든 중국계 한 40% 거기에 관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을 그런 거대 공룡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리는 거 뭐 망하게 하는 거는 어려운데 미국의 협력자가 되게 하는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서 나랑 같이 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에게 협력을 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중국.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이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국은 특히 시진핑 체제는 그렇게 하면 그게 굴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뭘 얘기를 했냐 하면 시진핑 체제의 국가 발전 전략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쓰면 종합 국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겠다. 이게 이제 2050년. 다시 말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2049년이잖아요. 2050년이 되면 그런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 앞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미국을 물리치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을 어떻게 물리쳐요? 다른 거 물건 많이 만들어내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아무도 중국한테 이러저러 못할 거다. 지금은 미국 원천 기술을 갖다 쓰니까 자꾸 시비를 걷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자강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중국이 잘 안 되잖아요. 다른 분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상하게 반도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돈을 투입을 하면 반도체 기술도 발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중국은 장기전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자리, 자강이 1번인 거예요. 그거에 대표적인 성과로 나온 게 AI 중에서도 뭐죠? 딥시크 이런 게 한 10개 업체가 된대잖아요. 양자 컴퓨터, 배터리 이런 건 세계 최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당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에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내부에서 엄청난 기업들 간의 경쟁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기술 자립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거다. 중국 경제가 올해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R&D 자금만 우리 돈으로 800조를 따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1년 예산이 680조예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대졸자가 1200만 명인데 1년에 그 중에 600만 명이 스템,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소위 이공계 졸업자들입니다. 이런 것만 담아낼 수 있다면 과학기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미국은 지금 중국이 만들어 놓은 중국이 소위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불공정 경쟁, 환율 조작 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파는 데 대해서는 관세로 막아보겠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어떻게 해요? 물건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팔아야지. 동남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 중동 시장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도 잘 하려고 했는데 경쟁을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 어떡하냐. 우리 물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보호주의다. 자국 보호주의. 이거는 지금 다변주의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와 같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면서 내 물건을 팔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오잖아요. 그게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저가 제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제품도 있고요. BYD 전기차도 오잖아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게 다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그거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시장경제국가인데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향후에 한중간 경쟁도 결국은 뭐예요? 기술력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 경쟁이 미중 간의 경쟁으로 막 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AI가 미중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 AI 3강이 되겠다. 이래서 AI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인프라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왜 수수방관해서 미중이 AI 갖고 싸우는 것만 지켜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 주변국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한중 관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중국이 너무 세져서 경쟁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되고 그러나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가 뭐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뭐 이런 그 교류 그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실 한국의 소위 민생용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하고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소위 한류 관련 상품이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 발전 한창 할 때 한국이 옆에 있었던 건 굉장한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꼭 우리가 뭐 이게 미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미중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빈도라든가 그 정도가 훨씬 더 과거보다 커지고 깊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을 또 안고 있단 말이죠. 이 북한은 중국말도 잘 듣지 않죠. 미국과도 결렬이 됐죠. 그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였죠. 이런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안보와 민생이잖아요. 그러면 안보는 우리 새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은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한국의 제1 그 무역 상대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우리 보고 미국한테 가까이 가지 말려고 그러고 미국은 우리한테 중국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중국의 성장이 낮아지면 대한민국 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중간재 공급 구조라서 그렇죠.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교류가 되고 중국이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을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수요는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의미에서의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분명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어디서 저도 듣기도 한 거지만 우리의 예를 들어서 농업, 무슨 기술 이런 것들이 수출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출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화식 농업, 현대화 농법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그러면 1차 산업 이런 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도시화 과정에서의 한국의 노하우. 어떤 도시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시설, 교통 통제 시설, 그죠? 스마트 도시 만드는 거. 한국이 앞서가잖아요. 얼마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관 산업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중국은 끝났다. 미국한테 끝났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한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옆에 저런 거대 경제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훨씬 더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규범화된 차원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간다면 훨씬 더 정제된 가운데의 기회도 올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업종별로 분야별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태국, 중국과 인도의 뭐 국경 충돌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미중 관계 요소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미국과 중국 중에도 그걸 선택해야 됐다.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득하는데 양측의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위기설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은 시진핑의 몰락이 공산당의 몰락은 아닙니다. 시진핑은 물러날 수 있지만 공산당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체제 시스템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에 너무 물론 이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공산당 시스템 이런 쪽의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금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